네,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교육심리학 어떠신가요? 재미있나요? 글쎄요, 교육행정학 할 때가 더 재밌었다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교육심리학이 100배는 낫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학이 낫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교육심리학이 한 100배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이 뭐 안 하실 수는 없죠. 다 하셔야 되는 영역들이라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교육심리학을 이제 교육심리학의 두 번째 시간이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제 교육심리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이 3절 지금 화면에 지금 3절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3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기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그 부분을 잘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3절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게 뭐 별로 그다지 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 4절에 있는 그 동기이론이 훨씬 더 중요하죠. 동기이론을 우리가 이제 교육행정학 할 때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동기이론은 좀 이렇게 조직과 관련된 동기이론이었다고 하면 이제 4절에서 다루는 동기이론은 개인적 어떤 동기, 특히 학습 동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 다뤘던 동기이론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3절부터 시작을 해보죠. 3절을 좀 빠르게 넘어가고 4절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볼게요. 3절 인지양식이죠. 인지양식. 보시면 어떤 다른 곳들과 크게 연관되는 부분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트케인이 얘기했던 장의존성과 장독립성이 있어요. 자, 장의존성과 장독립성, 이게 장의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이 장의존성에 좀 이렇게 좀 네거티브 커너테이션이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좀 이렇게 개념이 약간 확대된 것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장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감성, 그리고 여기는 장독립성이라고도 하고요. 장둔감성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용어로 나오더라도 뭐 크게 여러분이 구분하실 일은 없어요. 그냥 장의존성, 장독립성으로 쓰시든 장민감성, 장둔감성으로 쓰시든. 근데 둔감성 그러면 또 좀 없어 보이잖아요. 좀 나빠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독립성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장의존, 장독립을 하나 묶어서 외우고 장민감, 장둔감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 장이라는 게 필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학습이론, 교수 학습이론에 필드 장이론이 따로 나옵니다. 필드 시어리라 그래서 게슈탈트 이론과 관련해서 좀 남아요. 게슈탈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메타 이론처럼 이제 여기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상담 쪽에서도 게슈탈트 상담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이론에서도 장이론 그리고 게슈탈트 이론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때 얘기하는 장입니다. 장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의존적인 학습자다. 그러면 환경에 좀 의존성이 높은 학습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런 특성들이 나와요. 외적 발현성에 의존하고요. 주변 장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어떤 특성을 또 지각하는 그런 어떤 면모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가 의존적이라 그랬잖아요. 장에 의존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명료하게 주어지는 경우 조금 더 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업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를 선호한다. 이 사회적 내용 같은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내용을 다룬 자료를 선호한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독립적 교사가 유리합니다. 좀 잘 궁합이 맞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궁합이 잘 맞아요. 장의존적 학습자랑 서로 반대되는 타입의 어떤 교사와 학습자가 페어가 잘 맞는다는 거죠. 장독립적 학습자도 그래서 장의존적 교사가 적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의존적 학습자나 장의존적 어떤 교사나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그 디렉션에 조금 더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디렉션이 주어지는 거에 예민한 학습자랑 교사가 뭉쳤으니 누군가 리드를 해야 될 텐데 교사도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향이 아니고 학습자도 그렇다 보니까 그냥 어떤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좀 상실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장독립적 학습자랑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장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서로 다른 타입의 교수자와 학습자가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독립적 학습자를 이제 쭉 보시다면 일단 장독립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덜 민감할 거 아니에요.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 그렇기 때문에 내적 관련성에 의존한다. 외적 관련성에 의존하는 게 장의존적 학습자라고 그랬죠. 근데 내적 관련성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어떤 주어진 자신이 이제 직면한 그 문제 자체에 좀 집중을 잘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랑 강화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정보를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 그건 관계없이 좀 그거는 오케이 알았어 그거 알겠는데 오케이 난 이 문제만 포커스를 할 거야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좀 분리해서 지각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장독립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좀 주장이 세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시나 어떤 디렉션 같은 것들이 없는 좀 비구조화된 자료학습에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구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좀 능력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아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 좋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를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지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정보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해보세요. 형이상학이 뭔가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별의별 것들이랑 다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프리마 커자라는 어떤 제일 원인에 대한 그 어떤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뭐 여러 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나아갔었고 종교랑도 결국에는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랑 한꺼번에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어떤 그 주제라는 거는. 그런데 프랙티컬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거보다 다른 것과 관련성이 되게 적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화학식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어떤 탄소랑 뭐 산소가 어떻게 결합을 해야지 이게 탄소랑 산소랑 어떻게 결합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CO2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랑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랑 큰 관련이 있나요? 물론 뭐 온실가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떼내고 화학적인 부분만 어떤 그 집중을 해본다면 이거는 뭐 다른 거랑 크게 관련성이 찾아지는 게 아니죠, 사실. 전자 그 고리가 몇 개인지 그래서 어느 구석에 이제 빈 구멍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떠한 식으로 결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큰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편견도 좀 강할 수 있고요. 뭐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신체 조정 검사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대로 실려 있는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떠한 검사다, 어떻게 하는 검사다라는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체 조정 검사라고 해가지고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근데 이 방이 이게 수평으로 바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여기 이제 의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비뚤어지면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자기가 좀 편하게 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 조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 측정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잠입 도형 도형 검사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에 삼각형이 총 몇 개인지 뭐 셋이요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그러한 검사가 바로 잠입도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규칙으로 이제 삼각형을 다 찾아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꼭 보면 가끔가다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어디서
친구분이 보내줬다 그래서 풀어봐 이렇게 주시는 경우 있죠. 저도 이제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러한 형태의 검사가 이제 잠입 도형 검사입니다. 그리고 막대와 틀 검사 이거는 뭐 지멋대로 부르고 있어요. 막대와 틀 검사라고도 하고요. 막대와 프레임 검사, 막대와 테두리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막 지멋대로 불러요. 그냥 로드 앤 프레임 테스트라고 해서 RFT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사도가 좀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어떤 뭐 그 틀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안에 막대가 달려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막대가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수직 방향으로 이제 중력가 속도가 수직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쪽 방향이 중력가 속도 방향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면 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가운데 있는 막 달려 있는 이 막대가 이 틀의 방향이랑 전혀 지멋대로 막 놀아요. 그냥 실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틀을 움직여서 막대가 요 막대와 이게 사실 실은 아니고요. 막 지멋대로 돌아가는 뭐 기계 장치 같은 게 좀 간단하게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막대랑 수직으로 만들어야 돼요. 틀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막대는 이제 지멋대로 움직이는 건데 그때마다 이제 움직일 때마다 요 피험자가 이렇게 틀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틀을 움직여서 어떻게 수직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서 이제 막 하는 그런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 의존성 또는 장 독립성 측정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유형의 학습자의 유리한 어떤 동기화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육 심리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기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동기화 방안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장 독립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점수 제시, 뭐 경쟁적 상황,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어떤 선택권 같은 걸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과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과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과제 자체에 대한 인식을 도와주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학습의 어떤 구조를 짜는 그런 자유권, 선택권, 뭐 자율권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하는 게 좋죠. 반대로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외부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일단은 언어적인 칭찬. 어우 잘했어. 야 너는 정말 이런 걸까지 알아내야 돼. 너의 어떤 그 안목이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니 굉장히 오글거리는데요. 뭐 아무튼 뭐 칭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잘했다. 근데 이거 칭찬하는 것도 좀 이렇게 기술이 있죠. 아무거나 잘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기준에 딱 맞춰서.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그것도 애들이 반응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게 진짜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칭찬하면 저 사람이 칭찬하는 건 진짜 칭찬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칭찬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그래도 해줄 필요가 있기는 하죠. 선생님 돕게 하고요. 외적인 보상 같은 거를 좀 제공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언어적 칭찬 같은 것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 칭찬 또는 외적 보상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여줘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찬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의 구조 같은 거는 장의존적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어진 경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학습의 구조를 좀 제시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어떠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 독립적 선생님, 장 의존적 선생님 좀 갈리는데 장 의존적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네, 원래 요거랑 같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요거랑 이렇게 이어지고 요거는 요거랑 이어지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위치를 다 맞춰놨는데 편집을 좀 이상하게 해주셨네요. 출판사에서.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쭉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장 의존성과 장 독립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성적으로 굉장히 차별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좀 장 독립적일 확률이 조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방안을 제시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러한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제시문에 나오는 경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A 선생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 이 A 선생님의 뭐 학생을 대하는 A 선생님의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이런 경우에 A 교사가 장독립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의존성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장의존적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수업 시 학과의 내용보다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와 좋은 집단 역동을 더 중요시한다. 한마디로 협동학습 잘하고 수업 시간에 말 잘 듣고 이런 애들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학업 성취도 향상에는 좀 관심이 덜 할 수 있어요. 초점이 이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장 독립성을 좀 연수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장 독립성을 좀 증가시켜서 학습자의 어떤 학업 성취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을 좀 배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구성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충동형과 숙고형이 있습니다. 자, 충동형, 숙고형 이게 어느 것이 한쪽이 좋고 충동형은 뭐 들으면 뻔하잖아요. 충동적으로 뭐 한다는 거고 숙고한다는 거는 깊이 생각한다는 거니까 오래 깊이 생각한다는 거니까 좀 이제 좀 실수가 적고 막 이런 그런 특성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충동형, 숙고형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어느 하나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물론 숙고형 쪽이 조금 더 이제 낫기는 해요. 근데 충동형이라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충동형이 나쁘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충동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래요. 뭐 쭉 나오죠. 뭐 빠른데 실수를 많이 하고 특히 뭐 읽기나 암기, 추론, 시각적 구별을 요하는 과제 등에서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어떤 학구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를 잘 해서 어떤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세상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선수라고 해볼까요? 공이 이렇게 투수가 타자한테 공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오랜 사고를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스윙 각도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뭐 공을 때려야 되나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이미 자기가 학습한 내용들이 몸에 뵐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숙달을 한 이후에 그 숙달한 기술을 가지고 순간적인 반응을 통해서 공을 때려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를 뭐 예측을 해서 뭐 때린다. 뭐 옛날에 그 유명한 이승엽이라는 선수 있었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충 공을 어떻게 던질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초 단위로 막 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동형 학습자의 특성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건 아니다. 그냥 숙고형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인지양식의 어떤 변화 방법은 있는데 어느 게 한쪽이 더 우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느리지만 실수가 적다 그랬잖아요. 이게 느린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완벽보다 졸속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을 좀 실수가 하고 뭐 이렇더라도 일을 빨리 끝내는 게 낫다는 거죠. 완벽이라는 게 어때요? 그 완벽이 완전히 동글동글하고 어떤 모난 구석이 없는 구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흠이 없는 완전한 구 모양의 그러한 어떤 옥구슬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됐든 빨리빨리 일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격언도 있는 거 보면 그런 그 속담이라 그래야 되나 고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 느리고 완벽한 게 항상 옳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숙고형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좀 학문 쪽에 조금 더 좀 유리한
학교에서의 학습에 조금 더 유리한 어떤 특성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충동성을 어떻게 특정을 하느냐, 같은 그림 찾기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우리 옛날에 그 오락실에 가면 게임 같은 거 있죠. 지금도 오락실 가면 그 가끔 보이는 것 같은데 오락실 자체가 많이 사라져서, 그리고 여러분이 오락실을 가보신 적이 많이 없죠. 그럼 뭐 이게 같은 그림 찾기 하는 이렇게 뭐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지 양식을 수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충동형에서 숙고형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자기교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스스로 어떤 자신의 인지 양식을 고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인지적 자기 안내 또는 언어로 중재된 자기 조절 이렇게도 불려요.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어떠한 용어를 사용을 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인지적 자기 안내 또는 언어적으로 중재된 자기 조절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어떤 명칭도 제가 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차가 나오겠죠. 이게 특히 행동장애가 있는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충동형이나 숙고형이나 각각 그 잘 어울리는 그런 특질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래서 그 어느 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충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충동형 학습자의 특성을 좀 죽이고 그리고 반성형 또는 숙고형 학습자의 어떤 특성을 좀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 외적 지도, 자기 지도, 자기 안내, 그리고 내재적 자기 지도,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보고요. 모델링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줘요. 모델링을 이제 직접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직접 해봅니다. 그래서 외현적 자기 안내에 따른 모델링.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따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처리, 피상 처리인데요. 이것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충동형, 숙고형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심층적 처리 여건을 사용하는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과제 숙달에 더 초점을 둔다. 그리고 학습 자체를 위한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조절한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추상적인 좀 큰 개념의 틀과 학습 내용을 좀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 처리 여건 같은 경우에는 좀 학습 내용 자체에만 좀 몰두하고요. 다른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일단은 완수를 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귀찮으니까 하고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인에 의한 학습 조절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게 다 내용이 그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장의존성과 장독립성 이 두 개가 좀 섞여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것과 어느 것이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장독립성이나 장의존성, 그리고 이제 이 심층 처리, 피상 처리, 그리고 충동형, 숙고형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그 포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어느 부분이 더 크고 어느 부분이 작다 뿐이지 이거를 어느 한쪽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는 잘 없으니까요. 그런 점은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야 되죠. 어떤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 어떤 학습장이다. 이런 식으로 딱 쓰면은 글쎄요. 이거를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점수를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극단적인 이런 다른 쪽 특성도 나타나는데 왜 심층적 처리권이라고만 썼느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까지 빡세게 채점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 처리 여건을 사용하는 학습자를 가지고 뭐 독립적 학습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이건 감점인데 바로 감점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예민하게 채점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심층적 처리 접근의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피상적 처리 접근의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자, 학습 양식인데요. 학습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보시면 유전, 과거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경향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독특한 학습 양식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네 가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게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양극단에 있는 거고요. 끝단에 있는 거고요.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개념화.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어떤 양 끝단의 어떤 과정들입니다. 반성적 성찰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능동적 실험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 좀 좋은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려면 어때야겠어요? 나이가 좀 많아야겠죠. 그러면 미성년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인 학습자를 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좀 유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나요? 일단 경험을 한번 하죠.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이 내가 지금 인지한 경험이 내가 직면한 경험이 어떠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반성적 성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것 같다라는 그 정보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를 추상화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추상화한 개념이 정말 제대로 추상화가 되었는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한 결과를 스키마로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성찰, 개념화, 실험 이 단계를 계속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이제 학습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분산자, 융합자, 수렴자, 적응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구체적 경험에서 반성적 성찰로 넘어가는 단계의 어떤 그 정보 처리 연속선이 좀 더 정보 처리 연속선이 아니라 그 어떤 과정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분산자, 성찰에서 개념화로 가는 그 단계가 좀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융합자. 이게 뭐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융합자에 가깝죠. 수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직, 뭐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의 어떤 기술직이라든가 뭐 기술사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수렴자의 어떤 가까운 어떤 특성이 있죠. 그리고 적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적응자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학습 인지 양식에 대한 거 끝났고요.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이론입니다. 동기이론 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동기이론. 교육심리학의 영역은 사실 이 동기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동기와 정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학습 동기가 중요하죠. 근데 동기가 뭔지 일단은 그거부터 좀 보셔야겠죠. 자,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욕구라든가 성취 동기, 그리고 기대 수준, 자아 개념, 불안, 목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랑 관련이 돼 있죠. 그 동기랑 관련이 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학습과 전반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기 이론을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동주의 동기 이론이 있고요. 인본주의, 인지주의,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 학자는 이제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스키너,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매슬로우, 그러니까 욕구 위계설 있죠. 그리고 인지주의 같은 경우는 위너,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은 이제 반두라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관련 요소랑 동기의 근원 같은 것들이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다르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외재적 강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어떤 동기 수준을 끌어올린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행동주의인데,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와 인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강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론들이고요.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강화와 외재적 강화 둘 다 모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요소 이런 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강론이니까, 강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론이죠. 그 전반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동기이론의 강론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동기와 이제 학습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실어놨는데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사실 개체의 선택과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내적인 상태가 동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상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갖다 써먹기가 좋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보시면 학습 동기란 무엇이다 아니면 동기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주고 이제 문단을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매끄럽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죠. 어떤 그 서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런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갖다 써먹기가 좋다.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그 동기가 자동차의 어떤 엔진, 핸들 이런 기능에 이제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가네랑 이제 게이지랑 그 버라이너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와 방향이 동기의 개념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기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나요? 관찰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뚜따를 해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뚜따를 하면 뇌밖에 안 보이겠죠. 뭐 뇌를 보면은 뭐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뚜따를 하면 우리 죽죠. 우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찰을 하려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외현적 행동에 근거하여 추론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추론을 하느냐, 일단 어떤 행동을 선택을 했는지, 그 행동 수행의 강도 그리고 지속성. 그죠? 강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느 빈도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를 좀 보시는 게 좀 가장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지적, 정의적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일 쉬운 게 행동이 나타나는지 여부, 그죠? 그리고 행동이 나타나는 빈도의 여부. 빈도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속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행동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동이 실제로 관찰이 되었는지, 행동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되겠죠. 사실 그 여기 인지적, 정의적 반응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측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중요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학습 동기를 보시겠어요? 학습 동기. 아까는 그냥 동기라 그래서 인간 행동의 전반에 대한 동기였는데 학습 동기는 동기랑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 동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기도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범적인 어떤 학생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그렇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모범생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그러면 사대를 잘 안 오시죠. 다른 데 가시죠.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사대를 오실 거 아닙니까 일단. 물론 이제 점수 맞춰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점수대가 같은 다른 과들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사대를 선택하셨다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좀 그래도 괜찮은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학습 동기도 좀 높으신 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죠. 친구가 아니라 지인들만 쭉 살펴보세요. 안 친해도 지인은 안 친해도 지인은 지인이죠. 보시면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백적이거나 보편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그런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주제 통각 검사, TAT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걸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된 투사적 검사 도구라고 써놨는데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게 그림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완성된 그림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걸 줍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선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너 나름대로 이걸 한번 완성해 보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동기가 있는지, 어떤 학습 동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뭐 학습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학습 동기 측정도에도 쓸 수가 있는 것뿐이지. 아무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동기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 동기와 성취 동기의 관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적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동기도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R값이 좀 높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페어만 할 얘기인데요.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제 교육 통계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고,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학습 동기가 높으면 그냥 동기 수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둘 다 모두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누군가 동기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자극을 계속 준다면 학습 동기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 동기가 높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과업정적이다, 모험심과 높은 자신감, 그리고 정력적, 혁신적 활동성, 강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동기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아까 뭐 어떤 원하는 상태를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동기라고 이제 어렴풋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동기가 수행하는 기능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활성적 기능, 지향적 기능, 조절적 기능, 강화적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기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에는. 그리고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활성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던 거를 만들고 지속시키니까 활성적 기능인 거죠. 그 지향적 기능이에요. 지향적 기능이 뭐냐면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조절적 기능. 조절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말해서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나 행동 또는 수단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화적 기능. 강화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상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가 동기 위반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동기의 어떤 내재적 기능이라기보다는 외재적 기능에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나왔습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외재적 동기와 수단적 동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부터 보시겠어요. 내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 행동을 한 사람 있죠. 행위자라고 여기 얘기를 해놨는데 행동을 한 사람 내부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뭐 그 어떤 스스로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자기 완성 이런 것들이죠. 좀 고차원적인 것 같은 좀 약간 고급 느낌이 나는 그러한 어떤 목적에서 행동을 했다면은 내재적 동기에 의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그 자체로부터 얻는 만족감,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적 상태가 바로 내재적 동기예요. 자, 그럼 외재적 동기는 뭘까요? 외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행위자 내부가 아니라 행위자 외부로부터 주어져요. 그러니까 돈이죠. 돈. 이게 제일 강하지 않나요? 돈이 가장 크고요.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외재적 동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돈이 나이를 먹으면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인정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뭐 남을 짓밟고 올라서고 싶은 그런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적이라든가 인센티브도 결국엔 돈인데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승진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부 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승진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00% 돈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외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신의 만족이라든가 뭐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 내가 외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바로 외재적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재적 동기화를 외재적 동기화에 비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외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동기화가 좀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재적 동기를 자꾸 내재적 동기로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즐거워서 계속 하게 되는 거.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즐기는 놈 못 당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냥 노력을 백날하는 것보다 그냥 즐기는 사람은 그게 즐거우니까 당연히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노력을 하는 그 막 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노력하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이 뭐 작업이라든가 공부라든가 효율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재밌고 저렇게 해도 재밌고 너무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외재적 동기를 내재적 동기로 전환시키고자 많이 노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즐거우니까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항상 나한테 즐거움을 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재적 동기화가 외재적 동기화에 비해서 개념 학습과 이해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외재적 동기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외재적 동기를 100% 부정하지 않는 그런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좀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재적 동기가 내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게 아니죠.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외재적 동기로 시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차 내재적 동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그 동기의 어떤 종류를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재적 동기랑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수단적 동기랑 좀 많이 헷갈려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게 굉장히 이게 잘 어떤 그 교육학 개론서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외재적 동기와 수단적 동기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보시죠. 일단은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실어놨는데 책에 그 각주의 44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나와 있네요. 각주 44번에 보시면 일단 영어 학습을 예로 들었어요. 영어 학습을 하는데 영어 자체가 즐거워서 그냥 영어를 막 해. 그러면 그건 그냥 내재적 동기예요. 영어가 너무너무 재밌는걸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영어 공부가 좀 외국어다 보니까 좀 약간 괴롭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국어만큼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괴롭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해봅시다. 근데 유학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미국이나 영국 이런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영어는 유학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어 학습은 수단적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단적 동기예요.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영어가. 그래서 수단적 동기가 맞아요. 그런데 수단적 동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외적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유학을 하고 싶어요. 유학을 하고 싶은데 유학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유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래 전공이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내가 생물학 석사 박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학 석사 박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고장에 가서 좀 이제 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학문이 더 발달한 곳, 영국이라든가 미국에 가서 생물학 석사 박사를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생물학 석사 박사를 하는 이유가 그냥 생물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라는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가 되는 거죠. 수단적 동기지만 내재적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승진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승진을 할 때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겠네. 그러면 승진을 하려면 유학을 갔다 와야 되니까 좋아.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외국 유학의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단도 승진 이런 거죠. 승진 본인이 어떻게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단적 동기이자 외재적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동기, 다른 목적에 종사하는 그런 동기라고 한다면 그게 수단적 동기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외재적 동기랑 내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 동기의 내적 동기 손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외적 동기의 내적 동기 손상 효과가 뭐냐면요. 외적 동기, 어떤 사람이 무조건 항상 외적 동기에 의해서만 동기화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 취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를 왜 하시나요?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취미죠. 그리고 이제 취미가 일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취미는 그냥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내적 동기가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내적 흥미, 내적 동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내적 동기의 만족을 위해서, 내적 동기의 충족을 위해서 한 그 작업에 대해서 누군가가 외적 동기를 부여를 하게 된다면 내적 동기가 손상이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진다기보다는 뭐 약화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인형 만드는 취미가 있다고 해봅시다. 인형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취미로 인형을 한 100개씩, 200개씩 만들어 놨어요, 집에. 근데 누가 보더니 너무너무 갖고 싶다는 거예요. 사고 싶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돈을, 그 인형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가격을 지불하고 사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정기적으로 공급해달라. 그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취미가 아니라 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게 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취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그 인형 만들기라는 작업이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윤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이런 예를 제가 실어놨어요. 헌혈하는 사람한테 돈이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은 헌혈이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당화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쭉 읽어보시고 행동을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그걸 했을까? 라고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외적 보상을 강렬하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적 동기가 지속성이고 뭐가 다 좋은데요. 눈앞에서 이렇게 현금다발 꺼내놓는 것보다 강력할까요? 사실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 보상만을 강력하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정당화라고 해요. 그래서 외적 보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절감 원리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외적 동기에 의해서 내적 동기가 손상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절감이에요. 점감 아닙니다. 점감이 아니고요. 절감이에요. 점감은 점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 절감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고 점감 아닙니다. 절감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예외상은 있죠.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 이게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지?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외적인 보상을 획득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과정당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재적 보상이 주어졌다고 해도 내적 동기가 뭐 손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상의 현저성 가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외적 보상이 강력해질수록 내적 동기가 더욱더 감소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외적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적 동기는 감소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학습 동기를 맨 처음에 형성할 때 학습 동기가 외적 학습 동기가 있을 수 있고요. 내적 학습 동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적 동기가 맨 처음에 어떤 학습 동기 자체를 형성하는데 어떤 그 방아쇠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어요. 마중물 같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학습 동기가 없던 사람한테 새로 이 학습 동기를 어떤 형성해 주고 싶을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학습 동기가 내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굳이 외적 보상을 제시를 함으로써 뭐 내적 동기가 손상될 법한 그런 가능성을 뭐 굳이 제시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라이언이랑 대시 앤 라이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라이언과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평가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인지적 평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결정 이론의 어떤 4가지 미니 이론이 있는데요. 자기결정 이론은 그 4가지 이론의 어떤 그 집합체죠. 그래서 그 4가지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지적 평가 이론에 따르면은 일단은 인간이 갖고 있는 내재적 동기가 2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자기결정 또는 자기결정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능감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결정과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유능성을 느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나 이거 잘해. 그러면 나 이거 해볼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자기 결정감 욕구나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켜줄 경우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자기 결정감 욕구나 유능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외적 보상이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내재적 동기가 약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면 동기가 강화된다고 했죠. 여기가 두 칸이 이제 띄어졌네요. 요거는 좀 붙여야겠네요. 한 칸은 없애야겠네. 자, 통제적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고의 어떤 방향성을 강제하는 그 어떤 기능이에요. 그게 바로 통제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보적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정보 제공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작업이나 학업이나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사람의 유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발휘되고 있는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보적 기능 또는 정보 제공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재적 보상이 무조건 내재적 동기를 손상시키는 건 아니고요.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는데 다만 그것이 정보 제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내재적 동기를 오히려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습과 관련된 동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학습 동기와 관련된 건데 일단 성취 동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성취 동기와 학습 동기의 어떤 관련성이 뭐 정적 관련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때 성취 동기가 뭔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여기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성취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욕구, 이게 바로 성취 동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교육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성취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 아니면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동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성취 동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이니까. 자, 그래서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재밌고 즐거우면 공부를 더 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겠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만족감, 즐거움 때문에 더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취 동기 같은 경우에 뭐 쭉쭉 읽어보시고요. 성취 동기의 뭐 정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동기와 성취 동기의 어떤 공통점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후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수준을, 성취 동기의 수준이나 강도 또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나 학습 동기의 수준이라든가 그 강도,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훈련을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다. 후천적으로 증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의 대부분, 이게 이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이제서 논문에서 보면은 대략 한 80% 정도가 학습된 욕구에서 비롯한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정보 때문에 욕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성취 욕구 수준을 측정을 해서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리고 작업 환경도 잘 주고,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은 성취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취 욕구가 증진되면은 행동도 자연히 따라오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쉬고 오시죠.